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라스트 성공 전략을 진행하게 된 최혜린입니다. 외국인들이 만들었던 우리 장이 이제 슬슬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듯하죠.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선현물 모두 다 매도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선물을 팔았던 것만큼 사면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900을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개인들의 힘이 아주 컸는데요. 오늘의 장의 특징 지금부터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들여다보기 이전에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시장 얘기 한번 해보죠. 자,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1월 첫 거래일 사실은 FOMC 미국의 중간 선거 변수가 많아서 오늘 좀 조용하게 꺼냈었는데 1900도 넘기면서 의외로 상승 탄력이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조정폭을 확대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전체 수급 불안을 이끌었었고 지수 관련주를 대상으로 차익 매물까지 겹치면서 조정폭이 확대되었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그에 대한 반대 상황이 어떤 수급 안정을 이끌고 이런 부분이 종합주가지수 1900선을 만회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전 중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해석된 부분도 시장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기계, 중공업 등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수가 약 26포인트 급등세를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전체 IT 및 금융주들은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체감지수가 다소 좀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체 시장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의 PMI 지수, 특별히 HSBC에서 내놓은 이 제조업 경기가 괜찮게 지금 나오면서 오히려 오늘은 참 중국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사실 전체적인 이슈는 역시 FOMC와 미국의 중간 선거일 텐데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기본적인 유동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포함해서 11월 증시 전망도 좋고요. 이번 주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간단하게 좀 여쭤보죠. 네. 우선 FOMC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향방은 결국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진행될 FOMC의 결과의 내용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그 규모가 예상에는 못 미칠 것이다라는 불안감 등이 현재 시장에서는 잠재되어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때는 다시금 어떤 유동성에 기인한 상승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환율 시장이 원달러 환율이 약 9원 가까이 현재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약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결국은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예상과 부합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부분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 등과 같은 금융지표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때 외국인의 포지션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난달 외국인은 약 4조 3천억 원, 약 4조 원대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또 3조 원대의 신규 매도 포지션을 설정하면서 외국인은 다소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롱숏 플레이를 전개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주 FOMC의 결과와 달러의 향방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및 어떤 방향 포지션에 대한 영향력 추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확인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대로 아마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번지고 있다 얘기하셨는데요. 그 예상대로라는 것의 예상이 1조 달러 정도 국채 사주는 것입니까? 사실 기대가 높아질수록 그 기대치를 부합시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기대하는 것이 당장 내일 됐을 때 또 완전히 색깔을 달리할 가능성 자체도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변동 요인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번 FRB의 결정이 어떻든지 간에 현재 정책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최대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어떤 정책 이슈가 계속 시장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에 부합하던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정책 이슈가 시장에선 등장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동 요인이지 이것이 어떤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글쎄요. 업종에서도 이것만큼 변하지 않는 강세 업종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 속에서도 외국인들도 그나마 놓지 않는 끈이 바로 자동차 쪽인 것 같은데요. 기아차가 오늘 시총 11호까지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좀 눈치 보기 쉬어가는 전략도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전략을 취해 봄직하다. 오히려 좋은 찬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좀 좋은 너도 나도 눈치 볼 때 특별한 전략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흔히 증시경험 중에 추세에 대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유동성 장세는 감히 주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데 어떤 그 시장에서의 설명력이 있는 변수를 꺼집어 들었을 때 이것이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결국 현재 자동차 관련주들의 강세를 나타내는 주요 요인 중에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어떤 달라질 글로벌 위상도 맞물려 있겠지만 이와 또 상대적으로 일본 완성차 기업들의 부진이 상대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분명 과거와는 다른 어떤 체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점을 가정을 할 때 현재 시장에서 선호되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 추세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상승폭이 과도한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 고점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부정적 코멘트 등이 시장에 수시로 시장에서는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선호의 정도 또 투자 주체별로 어떤 대응하는 포지션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으로서 초점을 맞춰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자, FOMC 중간 선거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좀 지금까지 강세를 보여왔던 업종에 대한 계속해서 배팅은 유효하리라 본다. 이런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슈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1900 이렇게 찍을 줄은 몰랐었는데요. 금요일날 많이 빠져서일까요? 아니면 중국 덕분일까요? 두 개 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원위치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표 재료를 보면 중국 재료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 PMI 지수 개선 호재로 인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에 PMI 지수 발표될 때 그 당시에도 시장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표의 호전이 9월하고 10월의 연휴 이전에 공장을 미리 가동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요인이 부각됐기 때문에 지표는 개선됐었어도 불안 요인으로 남았었는데 이러한 우려감이 덜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10시 반에 개장하는데 그때부터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재료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기적으로 중국 PMI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되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9월에 호전됐었는데요. 세부 내용이 과거의 주문으로 호전됐었고 신규 수주가 부진했었다는 내용으로 또 중국의 PMI 지수처럼 불안 요인이 남아있었는데 오늘 밤에 이 지표 내용 역시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에 미국 지표 보면은 3분기 GDP 예상치 수준이었고 또 소비 지표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에 모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 중국 시장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이 이벤트를 앞두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시아 쪽 시장 특히 우리 시장은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주말에 내림폭을 오늘 반등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움직임이 한 1908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기 때문에 중국 재료 반에 또 지난 주말의 내림폭의 반등이다 이렇게 반반씩 생각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제 수급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플레이 때문에 우리 증시가 급등락했던 것이 전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좀
좀 조용하는 듯 싶었던 외국인,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장에 또 어김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적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 규모를 볼 때 참 하루하루 너무너무 큰 폭으로 포지션을 다르게 취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의 매매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거의 계약수도 비슷하고요. 움직임 폭도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100계약을 샀고요. 지난 주말에 말씀하신 대로 7,500계약 거의 비슷한 수량을 매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선물이 한 5포인트 빠졌고 지금 5포인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서 시장이 거의 비슷한 폭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주식 매매 규모를 본다면 주식 매수 규모는 감소했고 또 1,000억 이하 정도로 소폭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주말에는 3,000억 원 오히려 매도 반전을 했었고요. 오늘도 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 포지션에서 이동이 심하면서 급등락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선물 계약 쪽에서 이렇게 하루 건너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도 그대로 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엔 베이시스가 좀 약간 안 좋으면서 오전에 한 1,0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왔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좀 강화되면서 좀 200억 매도로 매도 규모가 줄어들었죠. 결국 8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 상승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호재성 재료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급 상황에 휘둘리는 모습이 아직도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급등락이 나타나는 모습을 좋게만 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전에서 매매하는 경우에 추격 매수나 매도는 극히 좀 자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표가 해외발 날아들었어도 역시 수급에 의해서 휘둘리는 장세다. 문제는 이제 11월 오늘 첫 거래일인데 말이죠. 앞으로의 수급이 더 걱정이라는 것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FOMC 중간 선거 맞물리면서 결국 이 달러화의 기조가 어떤 쪽으로 혹시 강세로 돌아서서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어떡하나라는 것이 이 걱정의 중심에 있는데 말이죠. 11월은 특별히 이벤트가 더 많아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쭤보죠. 11월 내에 코스피 2,000포인트 가능하겠습니까? 2,000포인트 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조정세로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말씀하신 이벤트들이 과연 긍정적으로만 작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요인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이제 기업의 친화적인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그 개혁 정책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공화당 경제정책이 감사나 재정지출 축소를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발표되는 그 유동성 공급 관련해서는 반대 스탠스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질 것이다. 약간은 좀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선거의 경우는요. FOMC 회의가 좀 약간 좀 변수가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효성도 좀 의문이 들고 있죠. 그 규모에도 또 예상치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주변 상황도 또 한 가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환율 관련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유동성 공급을 앞두고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유동성 규모가 예상된 범위를 크게 초과해서 중국 위엔화 절상을 강압적으로 또 유도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예상 때문에 이 유동성 규모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편차가 나타나면서 불안 요인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배경을 살펴본다면요, 미국 국채 발행 일정하고 미국 채를 중국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최근 한 2달 들어서요. 그 점이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올 여름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환율 전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 두 나라가 합의하는 그런 모습의 배경에 중국 쪽에서 미국 국채 매수를 재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그 가능성을 좀 감안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10월에도 미국 국채 발행 순증액이 1,100억 달러였고요. 11월에도 1,200억 정도 순증합니다.
미 국채 발행 일정이 10월에는 G20 재무장관 직후였었고요. 가이트너 장관이 이 회의 직후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이러한 긴밀한 협조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미 국채 매입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에 단기적으로 아시아 통화의 환율의 불안정한 그런 과거의 흐름은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일정에서 그동안 유지됐었던 말씀하신 대로 약달러 정책이 달러 강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단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번 올해에 7월 이후에 미 국채 발행 시기 때마다 환율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면서 아시아 시장에 단기 조정이 나타났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바로 지난주에 10월 말에도 비슷한 흐름, 미 국채 입찰에서 마감 시기에 금요일 날 또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그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미 국채 입찰 같이 또 하나의 교란 요인도 한 15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잠복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미국채 팔기 위해서 또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도 역시나 공조 체제가 조금 더 공고해지는 것과는 별도로 지켜봐야 될 변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불안정한 이런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장세, 어떻게 아직 달러의 가치도 향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11월 오늘 밤 나올 또 지표에 흔들릴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지표 일정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앞서서 오늘 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온다고 하셨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ISM 제조업지수 오늘 밤에 나오고요. 낮에는 중국 PMI, 밤에는 미국 ISM 제조업지수.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 변동성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개인 소비 지표도 있고 3일로 넘어가면 ADP 취업자 또 ISM 비제조업 지수가 있죠. 주말로 가면은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있고 또 실업률이 있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나도 마찬가지로 지표의 영향력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표들보다는 이 이벤트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의 이벤트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오늘같이 또 지난 주말같이 변동성이 큰 모습이 금주에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급상의 이유로 오늘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시장 방향하고 반대로 대응하는 박스권 전략을 지속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정 부분 현금 확보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이후에 적극적인 대응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 100% 보유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인들이 1,800 또 1,900까지 오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장에 뛰어든다, 상투 우려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은 오늘 아침부터 개인들은 쭉 담기 시작했는데 또 지수가 오르니까 매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부장님의 말씀을 미리 듣기라도 한 듯이 개인들 조금 눈치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제 수급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보다 지금 선물 플레이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중심으로 해서 수급 한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가 이제 7,500계약 하루 금요일 날 이제 출회된 규모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선물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15,000계약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흐름상으로는 8,000계약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 단기 투기 세력들이 선물 쪽에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벤트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물 쪽에서 여전히 지수 관련 핵심 업종들의 그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향후 지수의 방향이 다소 반신반의하는 쪽에서 상승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현물 분위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도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관망의 분위기가 역력해 보이는데요. 언제든지 지수가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락을 한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매도에 임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종합지수가 이 적절한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요. 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매도 쪽에서 이제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점,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잦아들면서 순매수 쪽으로 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제 향후 있을 이벤트, 중간 선거와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긍정론이 좀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요. 전주 금요일 20선 부근에서 밑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했고요. 금일 재차 상승하는 장대 양봉을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밸류에이션에 기초한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수급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수급 자체가 향후 있을 이 두 가지의 그 이벤트가 어느 정도 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상승적으로 무드를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들 수급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적극적으로 투신 쪽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기타법인과 그리고 보험 이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도에 지금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기관들 쪽에서도 이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종합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위에서 고가의 매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욕구는 강해지는 대신에 전반적인 그 하락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좀 팔겠다라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리고, 또 선물과 현물 함께 좀 짚어봐 주셨고요. 투신권도 조금 파네요. 한 200억 정도 이상 오늘 좀, 일단 팔아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900을 넘겨서인지 어김없이 또 차익 실현하는 기관의 모습인데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8,600억 이상이나 사고 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거의 다 상쇄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매수가 하루하루 이렇게 걸러 다른 움직임이라면 예측을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포지션 구축 자체는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하나의 투기적인 가담 이러한 부분이 이슈화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종합지수가 1910선 뭐 현재 지수대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고점 부위에서 추가적인 상승 룸이 부족한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올라가봐야 얼만큼 더 올라가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분위기였다라는 측면이죠. 거기다가 이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중간 선거와 그리고 FOMC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기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갖다가 좀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주 중후반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이 늘어났던 부분이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현물 쪽에서는 해지 개념이 아닌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쪽이 아직까지는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지수의 부담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는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재료가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 그리고 일부 그 이 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선침해할 수 있는 세력들 이런 흐름의 그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그동안 전주 중후반에 있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오늘 적극적으로 이 상쇄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중간 선거와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서 긍정론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좀 탄력을 갖다 좀 생성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가져오는 수급적인 불안은 프로그램 매도 쪽으로 접근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전주 중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그러니까 베이시스 선물 쪽과 현물 쪽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발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적극적으로 출회됐다라는 측면이죠. 오늘 10시 반 그리고 11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 외국인들이 오전에 2,000계약 순매수, 3,000계약 순매수까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8,000계약까지 순매수를 포지션을 갖다 매도를 정리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베이시스는 현재 0.4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저에 깔려있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앞서서 반영이 되면서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 실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업종으로 봐서는 오늘 전기전자는 둘째시고요. 이 운수 장비 쪽, 특히 자동차 쪽의 그 강세 이러한 모습을 상당히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학주 뭐 이런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흐름 자체로는 이제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쪽 화학 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강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생 쪽에서의 흐름, 흔드는 그런 흐름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조금 이 주식을 갖다 좀 줄여가는 그러한 전략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다는 판단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종 전략으로서는 이제 자동차, 중공업, 기계 그리고 조선업종과 화학업종, 건설업종을 핵심 업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역시 앞서서 맨 처음에 저희가 전화 연결했었던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강한 쪽에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수급에서 보니까요. 외국인이 한 300억 이상, 기관이 또 600억 가까이 화학 섹터에 동반 매수하고 있는 것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물론 플러스 자동차의 초강세도 특징이지만요. 지난주 목요일에 얘기하셨던 LG화학이 지금 37만 원까지 찍고 오늘 한 4%대 후반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화학주 쪽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학주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 그 핵심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차 선호 종목으로서는 이제 SKC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SKC 3.2%의 오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SKC의 흐름이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장세와 좀 일맥상통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금 중소형 종목 쪽에서 우리가 바라본다 이러면은 기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해화학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종목 가격 자체가 좀 낮으면서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일 수가 있겠고요. 최근의 흐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러한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 이러면은 이 남해화학이라든가 SKC 그리고 LG화학 그런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석유화학 쪽 그러니까 에너지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SK에너지라든가 S오일도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오일 끝으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가격만 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에 터닝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이가 좀 일찍 왔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난방유 소비가 이제 급증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4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71,200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69,500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이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85,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7,500원 정도로요. 전 저점 그러니까 오늘 저점을 갖다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학주 쪽에서요. 남해화학, SKC, LG화학과 더불어 S오일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동양정금증권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10을 찍고 1908까지 살짝 내려와 있는 시점, 오늘 좀 펄떡펄떡 뛰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요거 어떻게 좀 마감하기 전에 잡아보면 어떨런지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급등주를 잡아라 코너는요, 백룡승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급등주는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이나킹 하이웨이 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 고점이었던 상장 이후 최고점, 4,300원 부근에 안착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구간이죠. 물론 오늘 일단 대거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4,500원의 고점 부근에서는 한 300원 정도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4,000원의 지지가 된다면은 공략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가인 4,240원 전후 일단 10% 정도 비중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5,000원 정도까지 한번 설정해 보면서 현재 그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부근의 지지로 확인하면서 가져가 보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차이나킹 얘기 들어봤습니다. 백룡승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1,900포인트를 지금 넘긴 시점인데요. 오늘 의외로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아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 쭉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메리츠 정금증권의 신종익 과장, 그리고 HNBSS의 김도영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얘기를 나눠보기 이전에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격해서 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빠졌을 때 매수하라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 시장을 보는 눈하고 잠시 후에 우리가 얘기 나눌 종목을 보는 눈하고 거의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좀 금요일 날 봤을 때는 급하게 좀 조정을, 불확실성을 놔두고 좀 조정을 받을 것처럼 보이듯이 오늘 급하게 올린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장중에 오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선물적 포지션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다가, PMI 지수가 좀 나타나면서, 금요일 날 매도 쳤던 부분을 보수에 환매하는 모습을, 거의 수량을 비슷하게 환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미국의 좀 FOMC나 중간선거 불확실성이 좀 남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환매 부분 PMI를 보고 좀 급하게 환매 물량이 쫓아가는 지수가 급하게 올라가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을 종가상 추격하는 전략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효과에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과 실망스럽지 않은 부분이 내용을 좀 부분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타나면 그날을 저점으로 해서 좀 형성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략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대략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강화 흐름이 또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는 우량주권은 실제로 분할해서 좀 이번 주에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 다음에 보고 코스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코스닥과 중국 내수 관련 쪽의 소비 관련주들은 좀 지금 정도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는 전략은 조금 불안하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는 개인적으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 얘기를 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도영 팀장님께서는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또다시 추격 매수로 앞서간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만기 부분보다는 미국발 뉴스가 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미국에서 과연 어떻게 지난주 내내 관망했던 측면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포인트겠죠. 네. 그 부분에 대비했을 때 코스닥 시장, 제가 2주간, 3주간 연속으로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변곡 자리에 조금 고점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측면이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을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급락과 급등의 부분의 포인트를 잡을 지점은 어떻게 보셔야 될 것이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수급 부분에서도 오히려 하방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측면이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관망세라는 외국인의 수급 조건 속에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라면 아무래도 과연 선반영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 미국발에 대한 뉴스들이 과연 미국 다우존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부분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그리고 중대형주 쪽으로 해서의 매기보다는 중소형주의 실적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로 편입을 해서 가져가는 측면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 먼저 여쭤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 포스코 52만 원대 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비중을 많지 않게 10% 정도만 갖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49만 4천 원 정도에 샀지만 비중을 꽤 많이 한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를 실으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이제 뭐 47만 원 정도에서는 반등, 46만 원 정도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두 분 다 소위 말해 물렸어요. 네.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의 하락 포인트를 잡았던 방향을 좀 제시했던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포스코 지금 현재 좀 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량주 쪽에서 너무 밸류가 비싸지 않냐. 그런 포스코에 대한 부분 너무 많이 빠져서 좀 계속 담가가면서 걸리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정도에 봤을 때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4쿼터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발맞춘다면 실질적으로 아직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은 매력도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포스코보다는 같은 업종에서도 현대제철 성장성이 좀 갖추고 있는 현대제철 쪽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스코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포스코에 대한 부분 물려 계시다면 주가 수준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좀 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철강 업종은 한 번 더 그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꼭 필히 철강 업종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경기에 대한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면 철강 업종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포스코에 대한 부분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연일 뭐 외국인 기관하고 같이 매도 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급반등보다는 좀 다지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만 원에 대한 부분 앞전 최저점 43만 원을 쉽게 이탈하는 경우는 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46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사신 49만 4천 원에 사신 50% 비중도 높으신 부분에 4쿼터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신 가격 50만 원권에 육박하시면 20 이상 근처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일단 비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50% 갖고 있는 것 중에 절반 이상에 대한 매도를 좀 권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한 25%에서 20% 정도는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시장에 발맞추는 종목으로 한 30% 정도는 현금하셔 50만 원에 단기 목표가로 매도하신 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한 발맞추는 중국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옮겨 타시는 같은 종목이라도 현대제철 쪽으로나 철강 같은 업종에서도 좀 옮겨 타시는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한 50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현금화를 시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46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확실히 나와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포스코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요. 저희가 그래요.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볼게요. 지금 12만 500원 정도의 20% 비중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조선주 조금은 요즘 숨고르기 장세이지요. 현대미포조선 들고 계신 분 위해서 우리 오늘 김도영 전문가께서 상담해 주시겠어요? 네, 현대미포조선 하면은 중공업체 지금 날아가는 순간에서 같이 편승해서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보신다면 조금 눌려 계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에 업황 호조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중공업주 그리고 해운주 중에 그들의 특징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미포는 그 중에서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에 대해 아무래도 유력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라면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화학주가 날아가고 있다라는 측면, 화학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 신고가 측면이라고 바라본다라면 역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군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 중소형 선박업체이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운반선 쪽에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서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20선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받쳐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네. 시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투자자분께서 시청량보다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과연 시장이 단기 급등이 아니라 현재 계속 랠리 부분에서 박스권 장치나 돌파를 하겠는 시점에서 이탈 여부가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17만 원 부근 부분이 손절 라인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수급 부분 때문에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기 때문에 현재 12만 500원의 비중 20% 정도는 적절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8만 5천 원 부근에서 손절 라인을 20선 지지 여부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이번 주 만기가 아니고요. 이벤트성에 의해서 단기 급락 부분이나 수급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손절가 부분에서 반드시 빠져나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 저희가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국실업입니다. 자, 지금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연희정보통신을 좀 먼저 볼까요? 자,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말이죠. 자, 연희정보통신 보기 이전에 먼저 제가 좀 굵직한 종목들 순서대로 좀 봐드릴게요. 자, 기아차를 좀 제가 신종익 과장님께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아차 3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비중이 50%나 된다고 하는데 자 이제는 좀 매도를 해야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들고 가면 좋을지 오늘 또 시장의 핫 이슈 종목입니다. 예. 네, 기아차 굉장히 들고 계시는 분들은 행복하시겠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분 개인적으로 아직 밸류에이션 상태나 전반적인 자산 가치 IFRS에 대한 수혜, 굉장히 큰 흐름 안에서 본 사업과 어떤 자산 가치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시장이 1등 주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되는 부분 안에서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끌고 가되 어디서 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좀 덜 먹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발산에 대한 부분들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업 내용보다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과 수급적인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발산은 그동안에 버텼던 하루하루 올라왔던 2%, 3%, 1%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발산 시기에 들어가면 5%, 10% 이렇게 대형주도 발산하는 구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 수준은 얼추 거의 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도 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 들고 가보자. 그 대신 5일 이평선일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세기와 외국인 매수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차트 흐름상 최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은 좀 끌고 가는 전략과 좀 동반해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5일 이동 평균선 이탈 시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번에 기아차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한 49,500원까지 터치한 기아차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연희정보통신도 한번 좀 저희가 보겠는데요. 자, 연희정보통신은 매수가가 3,900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30%이신 것 같고요. 김도영 팀장님께서 좀 봐주시죠. 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계열사 부분에서의 시너지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트북과 그다음에 LCD 패널 쪽에서 부분에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양증권에서 발표했던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4분기 부분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좀 점쳐지고 있는데 현재 차트를 보면서 수급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 이후에 20선을 안착하고 난 뒤에 상승 전환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차 N자형으로 좀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행히도
경우에도 20선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 일봉 차트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다행히 지난주 하락 부분에서의 음봉보다는 더 큰 2배 이상의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는 측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종가에서 안착을 하느냐 여부가 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바로 매수했던 가격이 3,900원대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안착 여부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현재 지지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바라볼 수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3,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한번 보시되 3,900원 오늘 종가에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이번 주 중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신다면 이익 실현 구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대략적으로 4,000원 이상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야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신조혁 과장님께서 광명전기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2,150원에 20% 매수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뭐 추세적으로 본다면 광명전기 같은 경우 흐름에 대한 부분 전기전자업종 지금 일단은 눌림목이 완료가 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상 보면 2,400원 9월달에 2,400원 흐름이 2,470원의 고점이 나오고 지금 1차 하락이었고 길속 반등이 2차적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잘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과정 안에서는 목표가 2,400원 정도의 다시 한번 고점 영역권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하면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아직 거래량이라든가 외국인 매수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불안한 부분보다는 60일 이동평균 한번 지지 영역에 있었던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좀 잘 확인하는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서울반도체 또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반도체 43,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매수가는 43,0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38,000원까지 하락해 있는 서울반도체 그거 지금 몇 거래일 만에 급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서울반도체 워낙 유명하니까 LED에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1위 대장주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LED 업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조금 안쓰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에서의 전량 손절 라인 나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지만 수급 부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앞에 차트를 보기 전에 조금 더 수급 부분을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종목별 투자자 부분의 수급 주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난 27일, 28일 급락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계가 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받아들였던 측면 개인들밖에 없었다는 측면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지점 부분에서 이탈을 좀 확대를 키우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지지를 할 것이나 견딜 수 있는 자리가 최근 저점이었던 36,350원 자리인데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에서 비중 조절이 적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주봉 차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이탈을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손절 라인 보시고 나서 재차 반등 부분은 삼성 반도체보다는 삼성전기 또는 LG이노텍 부분으로 갈아타셔서 손실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43,000원에 10%를 사고 계신 지금 서울 반도체 3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35,000원까지 더 빠질 기미가 보여진다. 때문에 안타깝지만 손절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무리 비중이 10%라 할지라도 43,000원짜리를 38,000원에 털고 나오기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저는 길게 갖고 있을 생각인데요. 라고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단기적인 측면 부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업황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고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내가 지금 손실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해서 만약에 20% 손실 구간이라고 체크를 했을 때 36,000원 부분까지 또다시 10%를 견딜 수 있느냐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보다는 차라리 저 같아라면 기회비용 측면은 지금 현재 손절을 잡아놓고 나서 재차 반등이 확인되고 나서 수급 부분에 재차 반등 구간에서 이익을 챙겨서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지 지금 손절되고 있다 물려있다라는 거죠. 매수하셨을 당시에는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거보단 오히려 반대 방향에 물리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장기 투자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업황도 또다시 순환매 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의 어려움 속에서 견딜 이유가 있냐라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견디셨던 것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락 국면에서 견딜 수 있느냐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차 수급 부분이 받쳐줄 때 보면서 매수 편입해서 즐겨보자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네, 기관이 조금 사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36,000원대까지 인내하실 수 있으면 홀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잘라주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2시 한 48분 정도 막 넘기고 있는데요.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으니까 이 전문가가 보는 오늘의 괜찮은 종목 한 종목씩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종욱 과장님은 오늘 관심 종목 어떤 거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한국정밀기계라는 회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산인프라코를 이 시간에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부분 이제 공작기계에 대한 부분하고 굴삭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공작기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향 요새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에 대한 부분이 올해 2015년까지 계획이 임금을 2배로 증가시킨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2배의 상승은 반대적으로 임금이 높아져서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력들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산업화된다라는 반대적인 입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기계가 대표적인 게 공작기계 부분은 그 산업화의 기본이 초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주 매출처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두산인프라코나 이제 한국정밀기계가 대형 공작기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예상 수주액이 한 1,445억 정도 되고요. 중국향이 한 42%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엔화저성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중소형사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2,000%가 넘는 회사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보율이 높으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지금 공작기계 중국 관련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 시에 좀 매수를 해보자. 차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눌림목 시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하는 흐름과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보라색 선을 보시면 기관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온 모습에 기관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니까 주가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중국발에 대한 호재에 대한 부분 22선 언저리에서 좀 매수권 저가 매수에 동참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이 부분에선 저가 매수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좀 효과적으로 보이고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4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31,000원 수준 정도의 앞전에 이 양봉 끝 부분에 모여져 있던 부분, 그 부분을 좀 이탈가로 보시고 그런 큰 흐름 안에서 중국에 대한 공작기계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하고 전반적인 큰 흐름을 놓고 좀 보시면서 저가 분할 매수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밀기계 9월 달서부터 급등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갈 것이다. 올 초에 많이 올랐었던 최고점인 4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21선에서 매수 34,000원 정도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윤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네, 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왜 가져왔냐는 측면이에요. 바로 테마섹에 대한 단기약재 부분이 수급이 끝나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바로 저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부분하고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테마섹의 21일 경우에 매도로 일관했던 부분에서 블록딜 부분 이후에 재차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은 매수했던 단기적인 측면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수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를 봤고요. 일봉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지금 현재 근선에서 봤을 때 31,400원 부분에서 랠리 부분이 좀 발생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급락 부분이 좀 발생했다는 측면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조정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지금 오후 종가에서 조금 급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매수 진입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서도 현재 안착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33,100
100원 부분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 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사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금융도 단기적인 악재에 대해서 저가 메리트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세 블록딜의 진정세 때문에 하나금융 지주를 매수해야 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만 소위 먹고 나야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와 중장기 모두 다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분기 실적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굳이 심리로 기대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뭐 M&A, 우리금융가의 M&A 설 부분에 다른 부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 누리고 수급 부분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35,600원 부분까지 잡아드린 것입니다. 예, 하나금융지주 단기로도 그리고 중장기로도 모두 가능하다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동시효과 접어들었습니다. 1900, 지금 12.96포인트까지 외국인들 오늘 결국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사주는 모양입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때문에 오늘 오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는 장 마감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